오늘 첫 시간이고요. 생성형 AI 간단하게 알아볼 겁니다. 생성형 AI를 얘기하기 전에 아무래도 AIML을 기본적으로 좀 태핑을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지난달쯤에 중학생 눈높이로 얘기했던 AIML을 가져왔어요. 예, 그래서 예, 제일 앞부분에는 AIML 얘기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제너레이티브 AI 기초 얘기 드리고, 세 번째로,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AI를 어디에다 쓰느냐, 이런 얘기 좀 해드리고, 마지막에 지루하니까, 예, 저희 퀴즈로 얼마나 이해하셨는지 확인하고, 20분 정도 20명한테 저희가 랭킹 매겨서, 퀴즈 랭킹 매겨서 20분한테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는 따로 걸스인텍 운영진 분들이 따로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참여해 주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AIML 기초인데요. 어, 저희 뭐 개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또는 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제일 많이 쓰는 앱이에요. 제 딸내미들 핸드폰을 뒤져봤더니 이걸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중3 그리고 고2인데 이걸 제일 많이 쓰는데 이런 앱들 어떻게 만드는지 다 아시죠? 이런 사람들이 개발자 이분 프론트엔드 개발자인 것 같아요. 예, 개발하신 분들은 아시죠? 요거 뭔지 그죠? 예, 리액트 코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죠. 예, 보통 사람들이 개발합니다. 이렇게 앱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어, 규칙이 있는 것들에 불과해요. 예, 규칙이 있는 것들, 논리적인 규칙을 저희가 로직으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앱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죠. 근데 세상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규칙이 없는 문제들이 더 많이 있죠. 그러면 이건 개발자들이 코딩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령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죠? 이 사진 보고 아실 수 있죠. 저희는 사람이니까 이게 고양입니다. 그죠? 고양이일까요? 강아지일까요? 이걸 컴퓨터한테 물어보면 컴퓨터는 답을 못 할 거예요. 우리가 개발자니까 이걸 어떻게 코딩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염이 뭐, 그 수평으로 몇 도로 이렇게 쳐져 있고, 눈 모양이 이렇고, 코가 빨갛고, 귀가 쫑긋하게 서 있고, 그러면 고양이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고양이들 생긴 게 다 틀리고, 어떤 면에서는 강아지랑도 비슷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컴퓨터가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풀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그럼 어떻게 푸느냐? 머신러닝, 딥러닝으로 풀고 있죠.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머신러닝, 딥러닝은 우리 일상을 파고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쓰고 계세요. 간단한 예제들 몇 개 볼까요? 요거 뭔지 아시죠? 요 T자 로고. 예, 테슬라. 다들 집에 한 대씩 있으시죠? 예, 얼마 안 하니까 두 대, 세 대씩 있으실 것 같은데, 예, 돈을 버시려면 테슬라 차가 아니라 주식을 사셨어야 되는데, 아무튼 요 테슬라 안에 가장 뛰어난 지금 자율주행 그 모델들이 들어있죠. 이 차량의 사방에 라이다 센서와 카메라들이 탑재되어 있고, 거기서 가져오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이렇게 자율주행을 합니다. 실제 이런 그 딥러닝들이 저희 일상생활에 더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런 사례도 있고, 그럼 하나 더 볼까요? 저 자동차 안에서는 어떻게 오브젝트들을 인식할까? 이렇게 인식합니다. 어떤 건 초록색으로 보이는 건 차인데요. 차일 확률이 99%, 98% 이렇게 보이죠.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측에는 파란색, 노란색으로 보이는 행인들이거나 또는 거리 구조물들이거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이 4 years ago, we started to wonder 네, 소리 what 들리시나요? would shopping look like if you could 많이 walk into a store, 보셨을 수 grab 있는데 what you want, 예, and just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what if we could weave the most 저희가 advanced 만든 machine learning 무인 and computer 매장이고요. vision 한국에는 안 들어와 AI into 있어요. the very fabric of a 예, store, so you 미국에만 지금 don't have to 있고, wait in line. 음, No 저희가 lines, 이 no 기술을 queues, 저스트 워크아웃 no rush.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기술을 판매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Welcome to 무인 매장이고, Amazon.go. 천정 Visit 가득 카메라와 Amazon.go today. 센서들, Then 예, put a widget on the 인공지능으로 wall that says 무장한 shopping. 시스템들이 있고, 이 It's that 딥러닝으로 simple. 소비자들이 Whatever you like, 어떤 물건을 the 사서 first thing you 나가는지 pick up is
계산을 직접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앱으로 로그인해서 처음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그냥 쇼핑하시고 그냥 약간 도둑질하는 느낌으로 그냥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샌가 계산이 되어 있는 거죠. 네, So, how does it work? 네, 조금 볼까요? We used computer vision, deep learning algorithms, and sensor fusion, much like you'd find in self-driving cars. We call it Just Walk Out technology. Once you've got everything you want, you can just go. When you leave, our Just Walk Out technology adds up your virtual cart and charges your Amazon account. Your receipt is sent straight to the app, and you can keep going. Amazon Go. No lines, no checkout. No, seriously. 네, 3년 전에 제가 시애틀에 있는 아마존고에 가서 친환경 백을 하나 훔쳐갖고 나왔습니다.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버그를 찾았다 생각했었는데 무료로 나눠주는 거였어요. 네, 다 보셨고요. 네. 그러면 이런 기술이 미국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AWS와 함께 현대백화점이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여의도에 더 현대라는 백화점 있는 거 아시죠? 현대백화점의 가장 마지막 버전. 그 더현대 6층에 가시면 똑같은 무인 매장이 있습니다. 언커먼 스토어라고. 제가 좀 전에 기사를 찾아보니까 최근에 10만 명, 방문객 10만 명을 돌파했대요. 요거 만들 때 이 현대 분들하고 혜영님이 같이 작업을 하셨었어요. 예, 저희가 다 같이 함께 작업을 했던 겁니다.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네. 이렇게 일상생활에 인공지능 딥러닝이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데 인공지능에 대해 좀 더 알아볼게요. 보통 AI라고 얘기를 하죠. AI는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 학문입니다. 그중에 이 시장을 계속 지배했던 건 머신러닝이에요. 요건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해서 알고리즘에 따라서 최적화하는 그런 기술을 만드는 거고요. 최근에는 딥러닝이 모든 머신러닝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냥 딥러닝의 세상이에요. 딥러닝이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 딥러닝,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얘기해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컴퓨터한테 공부를 가르치는 거랑 똑같다. 우리 학교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에 선생님이 문제와 답을 알려주시잖아요. 문제와 답. 이걸 세트로 해서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키는 게 머신러닝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가 그 머신러닝을 사용하면서 그 안에 있는 속속들이 알고리즘을 모두 이해하고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겁먹을 필요 없고 우리는 잘 쓰면 됩니다. 머신러닝은 이런 거다. 컴퓨터한테 공부 가르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좀 자세히 해볼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가게 사장님이 됐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은 많이 팔아야 되죠. 근데 많이 남기면 안 되잖아요. 요 왼쪽에 보시면 날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짜. 8월 1일부터 6일까지, 여름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였고요. 요때 온도 데이터가 있어요. 요건 알려져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팔았던 아이스크림의 수량이 있어요. 아이스크림을 여름에 남기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저는 재고를 떠안기 싫으니까 수요 예측을 잘 해서 꼭 필요한 만큼만 아이스크림을 가져다 놓고 팔아서 그 이득을 챙기고 싶은 거죠. 근데 궁금한 건 이거예요. 요, 요 날짜에 얼마나 팔릴 수 있을까? 그래야 제가 딱 맞는 수량만 갖다 놓을 거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 이건 정답이죠. 그죠? 그리고 요건 문제예요. 30도에서 35도까지 변할 때 판매량은 어떻게 변동을 했는가 알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걸 가지고 모르는 일요일 날 데이터를 추측하고 싶은 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죠.
근데 눈으로 보면 저희는 알 수 있잖아요. 곱하기 2의 관계인 것 같아요. 온도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판매량이죠, 지금. 그죠? 이해하시겠죠? 예. 요렇게 나옵니다. 요 정도는 뭐 저희 학교에서 배운 산수니까 쉽게 알 수 있어요. 그쵸? 요 알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 문제를 푸는 거. 요런 게 이제 머신러닝인 건데, 요렇게 합니다. 요게 이제 문제와 정답 데이터 세트예요. 요런 거를 보통 레이블링 된 데이터라고 부르죠. 예, 레이블링 된 데이터라는 게 정답이 알려져 있는 데이터. 요건 사람들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희 같은 엔지니어들이 준비를 해서 컴퓨터 알고리즘에 넣어서 학습시킵니다. 학습시키고 나면 이제 모델이 하나 툭 튀어나오는데 요 데이터를 보고 규칙을 파악했겠죠. 그래서 온도 곱하기 2가 판매량이야라는 거를 이 모델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저희가 물어봅니다. 36도일 때는 몇 개나 팔릴 것 같아? 요게 제가 알고 싶어 했던 거잖아요. 그쵸? 근데 72개라고 곱하기 2니까 되게 쉽게 맞춰주겠죠. 예, 예측된 판매량은 72개입니다.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되게 심플하죠. 근데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 심플하지 않습니다. 아이스크림 판매량에 온도만 영향을 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영향을 끼칠 겁니다. 심지어 그런 요인들은 수백 개에서 수천 개까지 늘어날 수도 있죠. 이건 사람이 머리로 할 수 없잖아요. 아까 보셨던 문제는 온도 곱하기 2가 판매 수량이니까 굉장히 심플했고 저희 수학으로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렇게 문제 그 요인들이 커져 버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컴퓨터, 기계가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온도도 있지만 특정 지역에 베스킨라빈스도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판매량이 틀릴 거고 어떤 종류의 아이스크림이 더 팔리는지도 다 다를 거고 그렇잖아요. 유동 인구나 비나 이런 요인들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판매량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역시 머신러닝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장사가 잘 됐어요. 사업이.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이렇게 무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더군다나 굉장히 많은 머신러닝 모델이 필요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 머신러닝을 쓰는 것이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문제도 있죠. 아까 제가 냈던 문제, 풀 수 없었던 문제가 있잖아요. 컴퓨터한테 그냥 사진을 주면서, 이걸 고양이야, 개야라고 물어보면 지금은 모르죠.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그렇게 짤 수 없으니까. 근데 머신러닝으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고양이 사진을 캣이라고 레이블링을 해요. 답을 주는 거죠. 이 사진도 고양이고 이 사진도 고양이야 라고 알려주고 이 사진은 강아지고 이 사진은 강아지야 이렇게 알려주고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물어보는 거죠. 자, 다시 맞춰볼까요? 자, 이 사진은 고양이인가요? 강아지인가요? 이번에는 맞출 거예요. 맞출 건데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틀려요. 어, 요게 이제 딥러닝이 등장하게 된 배경인데 연도를 한번 볼까요? 요때쯤 등장했어요. 2012년쯤 대략 10년을 넘고 있죠. 딥러닝이 등장한 거. 요 전에는 그냥 머신러닝이었어요. 요거는 옆에 있는 요 수치들은 이미지를 인식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 머신러닝 모델을 가지고 특정 이미지를 이게 어떤 이미지야를 맞추는 대회가 있는데 요 수치들은 정확도예요. 정확도가 아마 76이 안 됐었죠? 이게 얼마나 될까요? 70 한 중반 정도? 73, 4? 그러다가 요 시점, 딥러닝이 등장하면서 이만큼 차이가 나게 뛰었죠. 이 딥러닝이 등장하기 전의 시대에는 0.1%를 가지고 이 대회에 참가했던 팀들이 겨뤘다고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만큼 차이 나잖아요. 이 차이. 이 차이를 만든 게 뭐다? 딥러닝. 이래서 세상을 딥러닝이 제패하게 된 거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머신러닝은 거의 다 딥러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딥러닝은 그 전에 머신러닝하고 뭐가 다를까요? 굉장히 다릅니다. 딥러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예전에는 머신러닝, 컴퓨터한테 데이터를 주고 알고리즘을 사람이 정해서 학습을 시켰다고 하면 이제 사람의 뇌를 모델링을 해서 이게 뭐죠? 이게 뉴런이라는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요걸 모델링을 해서 저희 그 학자들이 요렇게 그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요게 딥러닝의 실체예요. 이게 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고 풀 수 없었던 문제를 잘 푸는지
아직 모릅니다. 추정컨대 요런 레이어들이 있거든요. 요런 레이어에서 이전 단계 기억 제가 잘못 눌렀나요? 지금 들리세요? 네, 제가 왜 뮤트가 됐지? 제가 키를 잘못 눌렀나 봐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뇌를 모델링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근데 왜 잘 되는지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우리 생각에 추정에 요 사이사이에 버퍼링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요거 레이어를 둔 것 때문일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일단 기억하실 건 사람의 뇌 구조를 모델링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더 똑똑해졌고 요 각각의 레이어에서 서로 다른 작업들을 나눠서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레이어마다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성능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앱들의 추천 기능은 다 딥러닝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유튜브의 추천 음악 있죠? 이따 저희 쉬는 시간에 음악 틀어드릴 건데 예, 유튜브의 추천, 또 인스타의 추천, 전부 다 이 모든 추천 컨텐츠 다 딥러닝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그 고객분들하고 했던 프로젝트인데, 제 딸내미들이 학원 갈 때 꼭 여기 들려서 밥 먹고 가거든요. 편의점. 편의점 전국에 몇 개나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 편의점 하나하나에는 얼마나 많은 상품이 있을까요? 한 동네에 있는 편의점만 가도 한 수백 개 있을 것 같아요. 그 편의점에 저희 고객사 중에 그 하나가 편의점을 하고 계시는데 이 고객사분들이 지점마다 어떤 물건을 갖다 놔야 잘 팔리는지 또 재고를 많이 떠안지 않고 잘 팔아서 소진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고 싶어 하셨어요. 이 경우에도 딥러닝을 썼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종류의 제품 수를 예측하는 거죠. 이렇게 딥러닝을 쓰고 있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는 이따가 퀴즈에 나올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퀴즈에서 봤습니다. 네.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머신러닝은 사람의 가이드가 필요해요. 사람이 데이터를 문제와 정답을 정리해서 듣고 알고리즘도 선택하고 그래서 학습을 하게 합니다. 이게 예전의 머신러닝이었다면 딥러닝은 사람의 가이드가 필요 없어요. 그냥 대량의 데이터를 레이블링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때려 넣습니다. 그리고 학습하라고 해요. 컴퓨터가 알아서 그 안에서 통계적인 패턴과 인사이트를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능이 더 좋다. 사람의 개입이 없는데도. 그게 차이고요. 예.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저희 같은 엔지니어들이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입력 데이터 중에 손질을 해요. 좋은 것들. 쓸만한 데이터들을 문제와 답을 선별해서 알고리즘 정리해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고 그냥 딥러닝은 냅다 이 데이터를 전체 뉴럴 네트워크에 넣어서 인공신공망에 넣어서 훈련을 시키면 된다. 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쭉 달려서 한 몇 분 됐죠? 한 25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어, AI ML의 기초를 봤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파생된 게 제너레이티브 AI입니다.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생성형 AI가 아니에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된 건데, 아까 AI가 뭔지 제가 설명드렸죠?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게 AI였고, 그 다음에 ML의 시대, 기계학습의 시대가 있었고, 그 기계학습의 부정확한 부분을 딥러닝이 극복했고, 여기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변화된, 성숙된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딥러닝의 한 분야가 젠 AI, 요즘에 뜨고 있는 생성형 AI인 겁니다. 딥러닝이에요. 딥러닝의 확장판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틀리냐? 예전에 우리가 앞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머신러닝, 일반 딥러닝을 디스크리미니티브 AI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를 구분해 낸다는 겁니다. 구분해 내거나 분류하거나 또는 숫자를 예측하거나 내일의 애플 주가를 예측하거나 또는 내년에 한국의 GDP 성장률을 예측하거나 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차가 소형차야 아니면 중형차야를 물어봤을 때 딱 맞추는 거 이런 것들이 discriminative AI라는 거죠. 이걸 하려면 요런 사진을 주고 거기에 답을 달아서 이건 소형차야 라고 훈련을 시켰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긴 차는 중형차야 라고 답을 줘서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이런 사진을 주고, 자, 이게 소형차냐라고 물어보면, 소형차라고 분류해 주겠죠. 그쵸? 요게 이전, 제너레이티브 AI 전에 딥러닝까지의 이야기고요. 제너레이티브 AI가 되면 뭔가 이름도 틀리잖아요. 얘는 생성형 AI예요. 뭘 생성하느냐. 인터넷에 차량에 대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겠죠. 인터넷이 이제 한 30년 됐거든요. 그 안에 차량 정보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걸 이제 이 제너레이티브 AI가 엄청나게 많은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제너레이티브 AI한테 물어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해 줘봐. 자동차 뭐니? 라고 물어보면 이 제너레이티브 AI가 생성하는 거죠. 이 문맥에 맞게 문장들을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형 AI예요. 처음엔 텍스트로 시작했어요. 텍스트를 생성해 줍니다. 자동차는 바퀴가 4개 달렸고 사람이 타고 이동하는 거고 뭐 휘발유를 태워서 이동하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겠죠. 네, 그런 게 제너레이티브 AI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떤 일들을 요즘 하고 있니? 라고 보면 이런 것들이죠. 컨텐츠를 만듭니다. 컨텐츠를 어, 아주 허접한 퀄리티의 수준의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작업하는 수준의 퀄리티의 컨텐츠를 만들어요. 예를 들면 그게 이미지일 수도 있고 에세이 같은 글일 수도 있고 소설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건 실제 쓸 수 있는 프로덕션 레벨에 쓸 수 있는 퀄리티, 고퀄의 컨텐츠를 만들어 준다는 게 요 제너레이티브 AI가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수천억 개의 매개 변수. 보통 매개 변수 이걸 그 AI 쪽에서는 파라미터라고 하거든요. 어떤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특성들, 통계적인 특성들을 매개 변수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이게 수천억 개 됩니다. 수천억 개 되는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인터넷 스케일의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된 파운데이션 모델. 이 파운데이션 모델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기반 모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천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요. 수십억 갖고 안 될 겁니다. 한 수백억? 그래서 아주 큰 테크 회사들, 요즘 기사에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회사들 많잖아요. 그런 회사들만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GPU도 많이 필요하고, 데이터 세트도 많이 필요하고, CPU도 필요하고, 스토리지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나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동하는 거에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냐면 텍스트를 요약해줘요. 긴 책 한 권을 주고 이거 요약해줘.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Q&A, 질문하면 답해주는 거 굉장히 잘하고요. 디지털 아트, 음악이든 이미지, 음악, 비디오 다 잘 만들어주고요.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거 코드 생성. 개발자분들 요즘 깜짝 놀란 일들이 많죠. 그 예, 코드 생성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 많잖아요. 그거 같이 이용해서 쓰면 개발자들 생산성이 한 명이 솜씨 좋은 10년차 개발자가 코딩을 하면 한 3명 정도가 아웃풋을 내는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퀄리티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생산성이라고.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그런 이제 그 개발을 같이 하는데 쓸 수 있는 도구들을 필수로 가지고 개발을 해라라고 회사에서 시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은 일반적인 데이터를 학습하기 때문에 저의 용도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특수 도메인에 있다면. 그래서 파인 튜닝이라는 걸 거치는데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약간 미세 조정이라는 표현, 파인 튜닝을 하면 그 특정 도메인에서 잘 그, 사용할 수 있게 제 입맛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요게 이제 제너레이티브 AI인 거고요. 우측에 보시면 사진들 있죠. 요게 실제 볼보에서 만든 디자인 아니고요. 그냥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AI 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어 본 자동차 볼보의 신차 디자인이에요. 거의 뭐 그냥 이대로 차를 만들어도 잘 팔릴 것 같죠? 네, 요 정도로 이제 훌륭한 퀄리티를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거, 챗 GPT로 대변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에요. 보통 LLM 이렇게 얘기하죠. LLM이 하는 일은 텍스트를 생성한다. 이게 시작이었죠. 텍스트를 생성하기 시작하는 것부터 해서 지금 뭐 이미지도 생성하고 있고요. 요 LLM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LLM이 뭐냐면 간단합니다. 대량의 텍스트로 학습된 인공신경망입니다. 앞에서 딥러닝처럼 뉴럴 네트워크를 써요.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 대량의 데이터라는 거예요. 아주 많은 데이터들. 엄청나게 많은 말뭉치 데이터들을 뉴럴 네트워크에 태워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고 딱 나오는 게 라지 랭귀지 모델이에요. 근데 얘가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정말 희한한 능력들이 있더라. 그게 이제 요즘 그 핫한 이유인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어, 제가 이런 걸 요구하는 거죠. 어제 점심으로는 피자를 시켰다. 근데 앞불싸, 냉장고에 맥주가, 이 다음에 문장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어떻게 만들까요? 얘는? 자, 어, 이미 대량의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얘가 갖고 있는 건 언어에서 통계적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 문맥에는 다음에 어떤 단어가 와야 통계적으로 내가 공부한 데이터를 볼 때 맞지? 그걸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노래한다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2%밖에 안 돼요, 확률이. 가장 좋은 건 80%로 없었다를 썼어요. 없었다를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앞불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문장은 요 다음 거를 생성하는데 이 앞에 있는 앞불사를 보고 앞불사 없었다. 이게 맞죠? 그죠? 앞불사죠, 진짜. 피자가 왔는데 그 맥주가 없다라는 건. 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듣고 마셔도 되는데 구글에서 만든 논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라는 게 소개가 됐고 그리고 어텐션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됐어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들을 쉽게 설명한 그런 블로그들도 많으니까. 이전에 딥러닝 시대를 지배했던 알고리즘, 가장 똘똘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RNN이라는 게 있었는데 얘는 자꾸 앞에 문장에 있는 데이터를 까먹어요. 그래서 RNN으로 돌렸으면 이 앞불사를 기억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앞불사 없었다. 이렇게 매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 방식에서 다른 단어를 찾았겠죠. 근데 지금은 트랜스포머와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되게 비교를 정확하게 찾는다. 이 덕분에 지금 LLM 요게 이제 가능해진 거고요. 사실 그 RNN이 나온 시점, 딥러닝이 나온 시점만 기억을 해봐도 그때쯤, 아까 한 10년 전쯤이었죠. 그때쯤부터 G사의 그 모든 번역 서비스들의 퀄리티가 점프했죠. 네,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텍스트를 이렇게 조리 있게 만들어내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제 요 LLM을 트레이닝 하느냐 조금 밑바닥 얘기를 좀 해드리면 요렇게 됩니다. 트레이닝 할 때 제가 요렇게 짝을 맞춰서 데이터를 줘볼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딸기야.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이란 질문의 답은 딸기인 거죠. 요런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거를 인베딩이라고 표현하는데 벡터 인베딩이라고 불러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요게 이제 벡터 값들이거든요. 컴퓨터는 이런 텍스트를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숫자로 이해를 하는데 요 문자열들을 저렇게 숫자로 바꾼 걸 벡터 인베딩이라고 하고요. 내부적으로는 저 벡터 인베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할 때 처음에는 바보예요, 모델이. 그쵸? 처음에는 다 바보죠. 훈련을 계속 시켜야 되죠. 그리고 훈련 초기에 다시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뭐냐? 분명히 앞에서 답을 줬는데 얘는 아직 바보니까 문장을 생성할 때 이렇게 생성합니다. 처음에 뜬금없이 기린이를 생성했어요. 그러면 요 기린이를 보고 다음 걸 또 생성해요. 핑크색. 이것도 이상하죠? 핑크색을 보고 구름을 생성했어요.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바보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한 어, 그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제가 원했던 답이 아니잖아요. 제가 원했던 답은 지금 생성된 거는 기린이 핑크색 위에서 춤을 춘다인데 제가 원했던 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딸기야. 이거인 거죠. 그럼 어떡하냐? 이게 다 그 컴퓨팅 자원이잖아요. 그냥 무한 반복시키는 거예요. 학습. 계속 학습시킵니다. 언제까지? 정답을 얘기할 때까지. 에러율이 낮아질 때까지. 그걸 이제 보통 손실 계산한다고 하는데 그게 최저치가 될 때까지 계속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CPU, 많은 GPU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는 거고요. 자, 이제 트레이닝이 되면 그 다음에 쓸만해졌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다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2023년 아시안 게임에서 가장 좋았던 경기는 저도 이거 손에 땀을 쥐면서 봤는데 요 문장을 던지면 다시 벡터 인베딩으로 바뀌죠.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문자를 숫자로 치환한 그런 표현식을 벡터 인베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정도 그냥 이해하시죠. 그래서 요 질문이 이제 LLM한테 들어가면 얘가 이제 답을 찾는 겁니다.
요렇게 답을 찾아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요런 식으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LLM은 텍스트를 넣으면 텍스트를 만들어주는 텍스트 투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고요. 처음에는 이제 텍스트를 생성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 긴 문장을 요약해요. 책 한 권 뚝딱 요약해 줍니다. 그리고 정보 검색,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Q&A 잘합니다. 그리고 챗봇, 컨버세이션, 챗봇이에요. 이 LLM을 가지고 가장 지금 빨리 움직이고 있는 회사들이 금융권. 그 예전에 써보셨죠? 예전에 금융권에는 챗봇 굉장히 퀄리티가 낮습니다.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어느 순간에 깜짝 놀랄 수준까지 도달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발자분들한테 편의를 주면서도 약간 위기의식을 갖게 만드는 코드 제너레이션도 있고요. 이런 데 많이 쓰고 있고요. 이제 요 LLM에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멀티모달. 좀 약간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멀티모달이라는 건 자연어에 대한 질문 외에도 이미지나 이미지나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을 받아서 다른 출력물을 내는 거예요. 텍스트를 받아서 예를 들어 텍스트를 입력받아서 이미지를 생성해 주거나 이미지를 받아서 좀 더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 주거나 뭐 인페인팅, 매스킹, 업스케일링 이런 그 예전에 우리가 그 직접 수작업을 했던 이미지 작업을 대신해 주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뒤에서 데모로 보여드릴 건데 텍스트 투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줘라고 텍스트로 치면 그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 투 이미지는 가령 이미지 제가 반 고의 별이 빛나는 밤 그 그림을 주면서 이걸 예를 들어 피카소풍으로 바꿔줘. 그럼 피카소 스타일로 바꿔줍니다. 이미지를 넣었는데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비어있는 이미지를 보정해서 색을 칠해주거나 또는 이미지를 잘라주거나 저해상도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주거나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파운데이션 모델은 뭐라고 그랬죠? 기반 모델이고 이건 수천억 개 파라미터에서 학습을 해야 되고 방대한 데이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누가 한다? 빅테크 기업들이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져다가 요거를 약간 우리 입맛에 맞게 미세 조정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기반이 되는 기반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이고요. 용어 요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파운데이션 모델.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이 파운데이션 모델은 일반 도메인 데이터로 학습됩니다. 인터넷에 있는 그 엄청난 데이터, 일반 데이터잖아요. 특정한 그 분야에 쏠려 있지 않은 그런 일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모델들이 있어요. 허깅 페이스라고 기사나 이런 데 많이 보셨을 수 있는데 그냥 회사 이름입니다. 회사 이름인데 이 회사가 유명해진 이유는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오픈 소스로 많이 공개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 회사가 유명해졌고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플랜티5 엑셀이라는 라지 랭귀지 모델 기반 모델입니다. 여기 보시면 허깅페이스에서 써놓은 설명들이 있는데 제로샷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퓨샷, 프롬프트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요것들에 대해서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꼭 필요한 용어들이라 이 정도는 머릿속에 넣고 가셔야 그래서 내가 젠 AI를 좀 알아.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교보나 ES24에서 검색해 보시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나온 책들도 있습니다. 요즘 되게 핫해요. 뭐 별건 아니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뭐냐면 LLM, 라지 랭귀지 모델한테 질의를 하는 방식을 튜닝하는 그런 스킬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제로샷, 프롬프팅이라는 게 있는데 제로샷이라고 하면 뭘까? 뭐가 없다는 거 같죠? 그죠? 제로니까 뭔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어, 이커머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예를 들면 C사, 제일 물건 많이 사시는 C사 있죠? 이커머스 업체. 예, 저희 고객사인데요. 그 C사에서 상품평을 리뷰하는 일을 제가 해야 된다고 하면 이 A라는 특정 리뷰가 긍정적이야, 중립적이야, 부정적이야 이런 걸 알고 싶잖아요. 예전에는 이걸 담당자들이 그냥 샘플링해서 다 들여다보고 엑셀로 분류하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요. 라지 랭귀지 모델한테 물어봅니다. 요 A 리뷰를 딱 그 컨트롤 C에 긁어낸 다음에
이 리뷰가 긍정이야, 중립이야, 부정이야? 물어보면 긍정적이라고 답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근데 질문만 했잖아요. A 리뷰가 어디에 속하냐? 긍정이야, 중립이야, 부정이야? 이렇게만 물어봤잖아요. 힌트가 없어요. 힌트가 없는 게 제로샷 프롬프팅이에요. 제로. 없습니다. 근데 LLM이 항상 제가 원하는 그 답을 주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일반 파운데이션 모델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 뭔가 조금 더 힌트를 주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힌트를 좀 주면 상대편이 제가 원하는 답을 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힌트를 줘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줍니다. 요게 위에가 힌트예요. 좋아요는 긍정적인 리뷰입니다. 그리고 히읗히읗은 중립적인 리뷰입니다. 라고 예제로 힌트를 주고, 그 다음에 진짜 질문을 섞어서 줍니다. 리뷰 A는 이제 다시, 리뷰 A는 긍정이야, 중립이야, 부정이야? 라고 물어보면 중립이라고 다시 답을 할 거예요. 조정됐죠, 결과가? 예. 요렇게 힌트를 주는 거, 요거를 퓨샷 프롬프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쓰는 이런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의 설명을 쭉 보면 그런 얘기들이 들어있어요. 제로샷, 퓨샷에도 동작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읽으실 때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간단한 용어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예, 제로샷, 퓨샷. 이것도 아마 그 뒤에 퀴즈에 나오지 않나 싶은데, 예,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 파운데이션 모델은 태생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인터넷 스케일의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수백억씩 써서 만들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여기에 이제 학습하게 되는 데이터의 양이 정해져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데이터로 요 파운데이션 모델이 학습이 됐어요. 그러면 아까 그 2023년 아시안 게임 얘기 제가 드렸잖아요. 2023년 아시안 게임의 양궁 금메달 누가 땄어? 그럼 모르는 거죠. 모릅니다. 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지식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연하겠죠. 예, 그렇고 더 큰 문제는 환각, 헐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요 환각. 좀 전에 제가 어, 그 2023년 아시안 게임 양궁 여자 금메달 누가 땄어라고 물어보면 답을 못할 거라고 했잖아요. 답을 못하진 않습니다. 못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거 말고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해 보시면 아까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제가 설명드렸죠. 그리고 어텐션 메커니즘. 말을 만들어내잖아요. 아까 기억나세요? 기린이 구름에 춤추고 막 이런 거 기억나시죠? 앞에 거의 의미를 기억하고 뒤에 거를 계속 생성하기 시작해요. 그 통계적인 언어의 통계적 확률 분포를 가지고 계산해서 생성을 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파운데이션 모델, 지금 LLM은 이런 환각, 이 헐루시네이션 문제가 있고 이걸 해결하는 게 숙제입니다. 예,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파운데이션 모델은 일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정의, 저는 이커머스에 쓰고 싶다. 또는 뭐 컴퓨터 반도체 제조를 하는 삼성전자의 직원인데 그쪽 얘기를 물어보고 싶다. 여기에 특화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 튜닝을 해야 된다. 그쵸? 튜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네. 그래서, 모델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파인 튜닝. 한국말로 미세 조정, 미세 튜닝. 이렇게 하면 되겠죠. 처음에 기반 모델이 있고요. 이 위에 약간 한 커플 더 씌우는 거예요. 추가 데이터를 제 도메인 데이터, 이커머스면 이커머스 쪽, 그런 데이터들을 더 추가해서 조금만 더 훈련을 시켜서 조정을 시키는 요게 이제 파인 튜닝 요런 기법을 쓰게 됩니다. 요렇게 해야 이제 이 기반 모델은 제 도메인에 맞게 조금 더 이커머스에 맞게 조정이 돼서 이제 쓸만해지는 거죠. 또는 앞에서 말씀드린 파인 튜닝 미세 조정 말고 이런 방법도 많이 써요. 요즘에 저희 그 사용자들이 질문을 할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헐루시네이션이나 이런 잘못된 데이터를 막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이걸 줄이려면 우리 회사 내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회사 데이터 또는 인터넷에 있는 제 업무랑 관련된 새로운 데이터, 요것을 벡터로 바꿔서 벡터 인베딩으로 만들어서 벡터 DB, DB에다 넣고요. 요 LLM한테 제가 물어보잖아요. 어떤 질문을 할 때, 프롬프트로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의 컨텍스트를 보강할 수 있게, 이렇게 벡터 DB에다가 제가 써야 되는 그런 그
저희 회사 업무에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여기 갖다가 적재를 해놓는 거예요. 요거를 요즘 유식한 얘기로 검색 검색 증강 뭐 이랬나 그럴 건데 레그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RAG 레그. 간단합니다. 그냥 검색을 중간에 검색 레이어를 하나 둬서 우리 LLM이 제 질문을 좀 더 잘 알아먹게 만드는 거. 그게 레그예요. 이런 구조로 동작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좀 더 제대로 쓰실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파라미터 이피션트 파인 튜닝. 말이 길죠. 보통 이 업계에 있는 분들은 페프트라고 불러요. 그냥 좀 아시는 척 하시려면 페프트라고 하시면 저 사람이 gen AI를 좀 아는구나 할 거예요. 예. 이거 뭐냐면 LLM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훈련을 한다고. 그게 다 비용이고 시간이고 컴퓨팅 파워를 써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쓸 때 그 쿼리, 뭐죠? 프롬프트를 보낼 때에도 계속 연산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최적화시키는 방법으로 그 많은 파라미터의 상당수, 저랑 상관이 없는 파라미터들을 프리징 해버려요. 그리고 저랑 상관이 있는 일부 파라미터만 튜닝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해야 되는 모델의 사이즈 줄이고 파라미터 숫자가 줄어든다는 건 계산을 좀 덜 한다는 거고 그런 비용이 주는 거죠. 예. 그리고 요 장점은 요 페프트의 장점은 작은 데이터 세트로도 이렇게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이런 방법들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저희가 튜닝해서 길들여서 쓰는 거예요. 요 정도 일단 LLM까지 마치고요. 음악 들으러 갈까요? 지금 거의 1시간 넘게 1시간 근처 제가 말씀드렸죠? 예, 15분 쉬고 오겠습니다. 앞에서 라지 랭귀지 모델 LLM 텍스트 생성하는 거 봤고요. 자, 이제 이미지로 가볼게요. 이 두 가지 이미지까지 보시면 좀 이제 내가 젠 AI를 좀 안다 하실 수 있죠. 이미지 제너레이션은 디퓨전 모델이란 걸 씁니다. 우리가 뭐 알고리즘 레벨까지 보진 않겠지만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디퓨전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퓨전 모델의 핵심은 노이즈를 어떻게 다루느냐인데요. 여기 강아지 사진 있죠? 예, 요 사진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를 어떻게 학습을 시키냐면 요 사진을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이렇게 노이즈를 추가해 가면서 학습합니다. 요게 뼈대고요. 예, 요게 디퓨전 모델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세히 볼까요? 요렇게 됩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하는데, 네. 포워드 디퓨전이라는 방법으로 처음에 정상 이미지가 있고 계속 노이즈를 더 넣습니다. 넣어서 언제까지 넣냐면 도저히 이게 강아지 사진이라는 걸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포워드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학습하는 거,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원복해 갑니다. 노이즈를 제거해 가면서 요렇게 다시 원래 사진으로 돌아오는 거. 요렇게 단계를 거쳐가면서 요걸 이제 리버스 디퓨전 단계라고 하는데 포워드 디퓨전과 리버스 디퓨전 이 단계를 거치면서 학습을 한다.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죠. 예, 저희는 뭐 이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요렇게 해서 학습을 하는 거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이 모델은 노이즈 프레딕터라는 걸 만듭니다. 노이즈를 예측해요. 노이즈를 계산하고 예측하는 놈을 만들어내는 거. 요 이미지를 보고 요렇게 요 강아지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게 요 노이즈 프레딕터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건 이런 거죠. 이런 사진을 생성하는데 우리가 그 텍스트 문자열을 주잖아요. 가령 해가 지고 있고 꽃을 들고 하얀색 옷을 입은 금발의 아름다운 여인. 이렇게 하면 요 사진을 만들어 줘라고 하려면 이 사진에 대한 그 텍스트 설명을 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시킬 때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 인코더만 있는 게 아니라 텍스트 인코더도 있어요. 텍스트 인코더는 뭔가 텍스트를 입력받아서 처리를 하겠죠. 네, 그게 필요하고요. 이렇게 꽃을 든 모습, 노을 배경, 이 여자의 이름은 오드리. 뭐 이런 텍스트가 들어가고 이 사진을 줍니다. 같이.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죠. 노이즈 프레딕터가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학습 모델을 만드는 거고요. 네,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모를 보시는 게 가장 빠르실 것 같은데, 자, 보이시죠? 요게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만들어 봤던 거고요. 이때 선플라워라고 썼어요. 예, 선플라워 쓰니까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준 거고, 뭘 하나 해볼까요? 예전에 이 데모할 때도 썼던 키워드인데, woman in red hat. 요게, 이렇게 키워드를 주고, 그러면 이 키워드들을 보고 이미 학습했던 이미지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림을 그려줘. 요건 저희 그 트레이닝 팀에서 만든, 테스트, 데모인데요. 조금 리소스가 좋지 않은 테스트용에 올라가 있어서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요렇게 나오네요. 뭔가 좀 얼굴이 안 나와서 좀 섭섭한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아날로그 느낌으로. 예, 분명 빨간 모자는 나왔어요. 그죠? 예, 예. 빨간 모자를 쓴 여자분. 이렇게 데모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걸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예,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해서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데모 보여드렸고.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AI는 일반적으로 어디 많이 쓰냐? 이게 진짜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이걸 잘 활용했으면 하니까. 자, 근데 갑자기 왜 지금 제너레이티브 AI야? 우린 엔지니어이기도 하니까 좀 궁금하죠. 테크적인 관점에서. 왜 지금일까? 데이터의 대규모 확산. 30년이에요. 인터넷에 데이터가 쌓인 지 30년입니다. 네, 그 30년을 다 경험하진 않으셨죠? 다행입니다. 네, 그렇고, 확장 가능한 컴퓨팅 용량의 가용성. 요건 이제 보통 클라우드 업체들의 등장을 들 수 있는데, 스토리지도 싸졌고, CPU도 싸졌고, 그 무한한 리소스를 빌려서 쓸 수 있게 되면서 컴퓨팅 용량을 마구마구 빌려 쓸 수 있게 됐죠. 이거를 사서 쓰게 되면 못했을 거예요. 그럴 수 있는 회사는 지구상에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의 혁신적인 발전. 딥러닝이 시장을 지배한 지 10년이 됐고, 그 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와 어텐션 메커니즘이 등장하면서 딥러닝의 새로운 분야인 제너레이티브 AI가 이제 티핑 포인트, 이제 세상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어떤 데 쓰냐 보면 이런 거 많이 쓰세요, 기업에서. 고객 경험 강화. 기업은 고객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챗봇 같은 거 만들고요. 가상 비서. 그리고 저희 AWS 고객들이 제일 요즘 핫하게 물어보시는 게 AI 기반 콜센터예요. 콜센터가 없는 회사가 별로 없죠. 특히 제조회사, 서비스 회사. 해외에도 있고요. 그죠? 그럼 영어로도 고객 응대를 해야 할 거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되게 많이 찾고 계시고, 개인화. 개인화는 그 전에도 있었어요. 딥러닝에도 있었는데 점점 이제 젠 AI가 붙으면서 좀 더 그 개인화에 맞는 서비스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직원 생산성 향상. 회사에서 아까 그 개발자들이 개발 보조 툴을 그젠 AI로 된 툴들을 같이 써서 코드 생성하는 거. 개발자의 생산성을 엄청 높여주죠. 그리고 문서 요약. 요청도 되게 많은데 음, 저희 그 고객들 중에 건설사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건설사들은 이제 해외 공사 입찰을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온대요. 그 이제 입찰하라고 오는 거죠. 입찰 요청서가 오는데, 그게 보통 한 10,000페이지씩 됩니다. 10,000페이지를 이전에 어떻게 했냐면, 회사마다 틀린데 한 2, 30명의 팀이 있어요. 이분들이 그 문서 10,000페이지를 그냥 눈으로 다 읽습니다. 밑줄 쳐가면서. 읽고 뭘 찾냐면 그 안에서 독소 조항을 찾아요. 우리가 이 입찰에 그 뭐죠? 계약권에 입찰을 해도 좋은지를 보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면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처음에 이 자료를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쪽에서 다시 10,000페이지를 다시 줍니다. 업데이트를 했다고. 근데 어디를 업데이트했는지 안 알려줘요. 예, 그냥 줍니다. 그러면 그 30명에 되는 분들이 다시 처음부터 읽어요. 어디가 고쳐졌는지. 이런 일들을 사람이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젠 AI가 뜨고 나서 가장 먼저 달려온 고객분들 중에 그 건설사가 있었어요. 이 문서 요약 좀 해줘라. 죽겠다. 문서 요약을 해서 그 안에 독서 조항 같은 거 좀 찾아줘. 되게 좋죠. 예. 그렇게 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창의적인 콘텐츠 생성. 이거는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해요. 그림 그려주고, 글 써주고, 그러면 이게 진짜 누구 걸 베낀 건지, AI가 만든 건지, 또는 시험에 제출하기도 하고, 문제가 좀 있죠. 하지만 뭐, 그거는 쓰는 것에 대한 문제고, 퀄리티는 꽤 좋습니다. 글쓰기.
미디어 생성이라고 하면 비디오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어주고요. 디자인도 만들어주고 3D 모델링까지 해주고 굉장합니다. 그리고 뭐 프로세스 최적화하거나 문서 처리한다거나 되게 다양한 회사 업무에서도 쓸 수 있는 그렇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예를 좀 몇 개 다시 들어드리면 예, 혹시 영화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제가 못 봐서 이름을 적어왔습니다. 옆에 보고 읽었고요. 이게 그 미셸 여, 저 학교 다닐 때는 양자경 누님이었는데 이 미셸 여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나온 영화고 이 런웨이라는 회사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장면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젠 AI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잘 보시면 이 앞에 실인가 밧줄 같은 게 보여요. 무생물이 이게 움직이는 거, 자동으로 그 스스로 움직이는 것들을 촬영할 때 이렇게 밧줄 같은 걸 매서 당긴 다음에 VFX라는 그 기술이 있습니다. 이 솔루션 같은 걸 써서 이 줄을 지워요, 사람이. 한 땀 한 땀,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엄청 노가다죠? 엄청 비싸겠죠? 오래 걸리고. 그거를 젠 AI를 써서 자동화해 준 회사가 런웨이라는 회사고요. 이 칸바라는 회사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그런 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 보면 서핑 팬다라고 딱 주니까 이렇게 고퀄에 서핑하고 있는 팬다 사진을 여러 장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요런 그 서비스들은 라이센스 프리. 그래서 안전하게 쓰실 수 있다. 이런 서비스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그 솔루션 쪽에서 보면 오토데스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오토데스크? 오토데스크를 모르시면 이건 아실 거예요. CAD. CAD 툴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 사례는 뭐냐면 오토데스크가 젠 AI 기술을 사용해서 그 디자인 툴에 녹였고요. 이걸 써서 그 고객들이 뭘 했냐면 비행기 안에 들어가는 그 뭐죠? 칸막이 있잖아요. 이게 최소한의 강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비용을 줄이고 필요한 강도를 맞출 수 있게 젠 AI로 그 만들 수 있는 툴을 개발했고 그걸 써서 가장, 가장 무게가 적게 나가고 가장 강도가 좋은 그런 형태로 디자인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비행기에 탑재해서 띄우니까 비행기가 가벼워졌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뭐죠? 그 에너지도 덜 태울 거고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덜 태운 게 비율이 요 정도 된다는 거예요. 무려 9만 3천 대의 자동차를 길에서 치워버린 효과와 맞먹는 대단하죠. 요건 이제 최근 유행하는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 그런 측면, 탄소 발자국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기여를 하고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입니다. 저희 행사 때 썼던 사진인데요. 이렇게 다양하게 그냥 순식간에 사진 만들어서 썼어요. 라이센스 이슈 없는. 싸이 닮았지만 싸이 아니고요. 싸이한테 소송 당할 일 없고요. 예. 그리고 여기 비빔밥도 있고, 여기 남산도 있고, 김치도 있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 아이돌 라이센스 문제 없겠죠.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음, 디자인 업계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제가 스케치를 합니다. 저는 그림을 그린 재주가 없어서 또 그 캔 디자인 한다고 하면 이렇게 그냥 그릴 거예요. 선 몇 개 딱 그린 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의 확장판으로 컨트롤 렛이라는 그런 모델이 있어요. 여기에 태우면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런 제품 디자인을 하려면 에이전시들, 그 광고 에이전시나 웹 에이전시에 이렇게 발주해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야 되잖아요. 계약하고 그 계약 금액 드리고 해야 될 텐데, 근데 가져온 그 예시 캔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제가 까칠하게 몇 장만 더 그려달라고 다시 요청을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또 뭐 갑질한다고 그러시면서 그려다 주시긴 할 거예요. 힘들죠, 서로. 근데 지금은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원하는 스타일을 넣으면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베리에이션해서 편한 세상이죠. 요것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이런 것도 가능해요. 다시 캔인데 이 안에 다른 그 모델들을 같이 씁니다. 인페인트, 컨트롤렛, 캐니 모델 이런 걸 같이 쓰게 되면 앞에 거랑 뭐가 차이인지 보이세요? 캔은 그대로 있고 뒤에 배경을 바꿉니다. 배경이 이제 그 시즌에 따라서 마케팅을 새로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아까 우리 음악 들었던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시즌에 요 음료를 팔 때랑, 구정에 팔 때랑, 그죠? 봄에 팔 때랑 여름에 팔 때랑 달라야 되잖아요. 그때 이 배경들을 다 돈 내서 다 바꿔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되죠. 예전엔 그렇게 하셨겠지만, 특히 저희 그 자동차 같은 거 파는 고객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자동차 수천만 원씩 하잖아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 팔아야 되고, 프랑스 파리에 팔려면 그 자동차 배경으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에펠탑. 근사하죠. 그죠? 런던이면 뭐 빅벤, 이런 것들이 뒤에 딱 깔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거기 사람 보내서 그 차 배경으로 해서 비싸게 돈 주고 찍었겠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그런 비용 안 드는 거예요. 예. 이런 시장들도 다 변화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보셨던 아마존 고 예제인데요. 아마존 고가 이제 뭔지는 아실 거고, 예. 요게 이제 딥러닝과 그 비전 테크놀로지, 카메라, 이런 기술, 센서, 라이다, 이런 것들을 써서, 그 전체 아마존 고 기술을 만들었는데, 항상 기술의 문제는 엣지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엣지 케이스를 얼마나 잘 핸들링 하느냐가 최고인데, 천장에 보이시나요? 이 카메라 엄청 많잖아요. 여기도 센서들 엄청 많이 있어요. 이걸 갖고도 커버 안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가령 요건 이제 위에서 본 모습이 있고요. 사람들의 동선을 이렇게 트래킹해요. 근데 어떤 게 어려웠냐면 고전에 우리 고객분들 아까 현대백화점 더현대 6층에 있는 이분들도 처음에 개발할 때 이렇게 하셨어요. 사람들의 동작들을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이런 어, 그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시키려고 훈련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만들었었어요. 엣지 케이스를 재현하기 위해서. 제일 어려운 엣지 케이스 몇 가지 설명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볼까요? 자, 땅콩 스낵 같아요. 땅콩 스낵인데, 요렇게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취급 과정에서 또는 손님이 가져가려다가 구겨진 채로 다시 선반에 놨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놓으면, 이게 이 같은 제품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을까요? 빌링, 차지를 해야 되는데. 못 하겠죠. 그러면 이런 케이스를 막으려면 요렇게 생긴 데이터를 만들어서 훈련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엣지 케이스죠.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을 매번 만들어야 되느냐? 쉽지 않은 일이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 선반에서 꺼내서 이분이 다른 곳에 넣을 수도 있거든요. 다른 위치에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엣지 케이스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요 잼 같은데, 요 잼과 요 잼은 다르죠. 잘 보시면 되게 비슷한 디자인이지만 다릅니다. 다른 물건이고 가격도 다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훈련 데이터를, 요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지 않으면 요런 케이스를 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이 딥러닝이 해결하기 어려웠던 그런 부분을 지금은 요 젠 AI로 이런 엣지 케이스의 데이터들도 생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전에 있던 아마존고 같은 모델, 아마존고 모델에다가 다시 넣어서 훈련을 시켜서 이 엣지 케이스도 처리하도록 만듭니다. 요젠 AI가 없었으면 그 전에 사람들이 연출을 해서 이 데이터를 모았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예. 그런 부분에서도 비용을 낮추고 있고요. 심지어 이런 것도 가능하죠. 3D로 모델링도 하기 때문에 잘 보시면 이 남자 여자분 요거에 3D로 만든 거예요. 같은 곳에서 동시에 물건을 짓고 있습니다. 이거를 카메라로 잘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훈련이 필요한데 이런 엣지 케이스의 데이터도 젠 AI로 만들어서 훈련한다. 예, 그런 용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산업 예제 하나 보여드리고 오늘 이제 좀 이따가 퀴즈 넘어갈 건데 음, 빠르게 지나가는 영상입니다. 길지 않아요. 길지 않은데 이 내용을 제가 백그라운드 설명을 드릴게요. 지하철 노선표입니다. 요건 상파울로, 브라질 상파울로에 있는 지하철 노선이고, 여기, 여기 지금 그 느낌표 떠 있잖아요. K1856. 이 전동차가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고, 고장 사실을 컴퓨터 프로그램이 딱 노티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노티 받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실제 사람 담당자, 이 열차를 수리해야 되는 마르코라는 담당자한테 알려주면서 마르코란 담당자가 일을 좀 더 편리하게, 수리를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진행되는 스토리예요. 중간중간에 번역 그 자막이 있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지하철이고 저 열차가 고장이 나고 그걸 고치는 겁니다.
이제 고장이 감지가 됐고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라고 대시보드에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이 문제가 발생됐다는 사실을 알려요. K1856의 문제 발생. 그래서 담당자 마르코가 문제가 뭐야? 라고 물어봤죠. 문제를 설명해 줍니다. 어디 어디가 고장 난 것 같아요. 보여줘요. 예, 연료 퓨얼 펌프가 고장이 났어 라고 알려줬고요. 그래서 그 스펙을 알려줘 했더니 예, 그 부품 스펙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매뉴얼까지 친절하게 보내줬고요. 그래서 문제 해결할 방법들을 알려줘 했더니 이제 서비스 플랜들을 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품을 주문해야 되겠네 라고 프로그램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품을 주문할 상점들도 리스트를 알려줘요. 근데 부품을 주문하려다 보니까 얘가 아직 워런티 기간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워런티로 처리해달라고 원래 샀던 그 상점에다가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주문서를 다시 씁니다. 워런티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작성해요. 그걸 작성하게 도와달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언제쯤 배송이 오면 알려줘 라고 했고요. 이제 부품이 도착합니다. 자, 부품을 받았어요. 그 사이에 사장님께 보고를 해야 되겠죠. 열차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예, 보고서도 이메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읽어보고 마르코가 오케이 보내 라고 하면 이제 이메일을 보낼 거예요. 자, 이메일 보냈죠. 그리고 이제 부품이 도착했고 펌프를 교체할 겁니다. 교체 순서 알려줘 라고 하니까 매뉴얼 찾아서 비주얼하게 순서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세하게 보기에 PDF 파일도 하나 띄워줬죠. 네, 이렇게 조 순서대로 제가 교체를 하고요. 이제 구동을 해야 되는데 뭘 점검해야 돼? 라고 물어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던 작업자가 써놨던 그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언어가 틀려요. 그래서 포르투갈어로 번역해줘 라고 하니까 번역해 준 거고 마르코가 이걸 보고 마지막으로 체크를 합니다. 자, 수리 완료. 그래서 이제 점검 좀 해줘 라고 했고 이제 이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이 점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다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사장님과 테스트팀, 필드 테스트팀한테 이제 보낼 메시지를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예, 그걸 작성을 해줬고요. 사장님한테 완료됐다고 하고 필드 테스트팀한테도 완료됐다고 알려주고 그리고 이 서비스는 다시 정상으로 복귀. 이렇게 그 저희가 원래 일하던 패턴들을 바꾸는 거고요. 젠 AI가 그냥 문서나 요약하고 이미지나 만들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렇게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의 업무 플로우, 업무 효율을 전체를 다 고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은 젠 AI가 갖고 있는 진짜 밸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제너레이티브 AI 설명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과 퀴즈를 풀 건데요. 예, 20등까지 뽑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퀴즈. 모바일로 저 QR코드를 스캐닝 하십시오. 예, 모바일로 스캐닝 그 QR코드 스캐닝 하시면 입장되거든요. 네, 입장하고 계시나요? 잠깐만요. 자, 제가 퀴즈 액티베이트 시켰고요. QR코드 찍으시면 조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분 들어오셨고, 네 분. 빨리빨리 들어오십시오. 이 퀴즈의 룰을 설명드리면 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속도. 퀴즈는 속도다. 예, 속도 중요합니다. 음, 지금 77분 들어오셨고요. 79분. 하재님, 저희 몇 분 정도 조인하시면 많이 조인하셨다고 보고 스타트 해도 될까요? 저희 아직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참여자분이 132명 계시니까 한 100명 네, 정도 입장하시면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 91명, 94명. 예, 빨리 오십시오. 빨리. 95분 들어오셨고요. 음, 자, 이제 배 떠나기 전에 빨리 이 배에 타십시오. 곧 배 떠납니다. 102분. 네. 뭐 틀려도 괜찮습니다. 틀려도 제가 추적해서 왜 틀리셨냐고 얘기 안 하니까요. 아무거나 조인하셔서 아무거나 답을 찍으셔도 돼요. 별로 어렵지 저희 않습니다. 네. 110분까지만 기다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9시에 시작해도 되고요. 네.
거의 다 들어오신 거죠? 110분? 접속하시는데 어려운 분 안 계시죠? 네. 자, 109분. 한 분 더 오시면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퀴즈 시작. 20초 드리고요. 자, 갑니다. 자, 20초. 시간 줄고 있죠? 16초, 15초. 뭘까요? AI 계층을 제대로 표시한 것은 뭔가요? 자, 항목 3개니까 33%의 확률인데, 자, 뭘까요? 아까 제가 그림을 2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아, 자, 첫 번째 거를 80% 선택하셨네요. 볼까요? 답을 보겠습니다. 예, 정답은 AI 안에 ML이 있고 그 안에 딥러닝이 있고 그 안에 젠 AI 80% 맞추셨어요. 자,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닌데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예, 이번 기회에 예,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가 AI ML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AI ML이 순서입니다. 그 뒤에 딥러닝, 그 안에 젠 AI. 자,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제. 또 20초 드려요. 속도도 중요합니다. 전체는 12문제입니다. 자, 19초. AI를 활용한 사례가 아닌 것은 제가 설명드렸죠, 아까. 자율주행, 개인 추천, 생산 공정 최적화, 윤리적 판단. 볼까요? 이 문제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혜영님이 뽑아주셨는데, 예, 오늘 잘 맞추시는 분들, 내일 혜영님이 상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마감합니다. 자, 윤리적 판단을 95% 선택하셨어요. 정답 볼까요? 예, 정답 보기 전에 자율주행 1%. 예, 자율주행에는 AI가 들어 있습니다. 예, 자, 답을 볼까요? 생산 공정 최적화. 아까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렸던 비디오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정답 보겠습니다. 윤리적 판단. 사실 이런 것들은 AI를 활용할 할 수 없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사례에도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자, 세 번째 문제 갑니다. 아직 희망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다 틀렸다고 해도, 예,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어려우니까요. 자, 갑니다. 세 번째. 딥러닝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입력 데이터 중 중요 피처 선별, 휴먼 가이드 필요, 휴먼 가이드 불필요, 라벨링 없는 데이터로 학습. 아까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설명드렸어요. 그죠? 기억나시면 맞추실 수 있을 거고요. 두 가지입니다. 자, 마감합니다. 자, 두 가지. 제일 많이 선택하신 게 가이드가 불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라벨링 없는 데이터로 학습한다라는 거. 이렇게 선택을 제일 많이 하셨네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예, 한 85%, 71% 이렇게 맞추셨어요. 예, 딥러닝은 이 기존의 머신러닝과 다른 게 사람이 개입 안 해도 되고 데이터 양이 많다면 그냥 라벨링 안 한, 그냥 그 데이터, 대량 데이터를 그냥 넣으셔도 된다. 그게 기존 머신러닝과의 차이점이었죠. 자, 다음 문제 갈게요. 네 번째입니다. 다음 중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례가 아닌 것은 프로그램 코드 작성, 정치적 의사결정, 이미지 생성, 문서 요약. 제가 2번 이상 설명드린 것 같아요. 예, 이걸 틀리시면 오늘 제가 되게 기분이 빠질 것 같습니다. 이거 다 맞추시겠죠, 설마? 100%? 100% 가보시죠. 어, 99%. 예, 좋습니다. 1% 빠졌지만, 예, 괜찮습니다. 예. 자, 정치적 의사결정.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의 영역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예. 그리고 다섯 번째 문제 갑니다. 대화, 스토리, 이미지, 동영상, 음악 등 새로운 컨텐츠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일컫는 말은 말하는 AI, 생성형 AI, 동네형 AI, 자유형 AI. 3번, 4번 왠지 정답일 것 같지 않습니까? 동네형, 자유형 정답일 것 같죠? 네. 뭐가 정답일까요? 이건 약간 넌센스, 약간 재미를 위해 만들었고요. 99%. 좋습니다. 근데 도대체 1%는 어느 분이신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생성형 AI이고요. 아마도 이때쯤
리더보드를 한번 보게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누가 잘하고 있나. 5문제 풀었고요. 예, 고보경님 1등, 김현진님, 희연님, 아이님, 가연님 이렇게 1등부터 5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체 20명 드릴 거고요. 요게 이제 퀴즈 끝나고 나면 제가 리스트를 뽑을 수 있어요. 그럼 거기 순서대로 다 나옵니다. 네, 지금은 5등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문제 갈까요? 이제 6번째 문제. 이제 절반을 갑니다. 생성형 AI 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모델 이름은 슈퍼 모델, 라지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 빅 모델. 요것도 약간 넌센스가 좀 섞여 있죠? 이것도 99%, 아니 이거는 조심스럽게 100% 예상해 봅니다. 100% 정답. 자, 2초, 1초. 어떻습니까? 허트! 이런 저조한 89% 만족해야 되나요? 슈퍼 모델이 있군요. 예, 슈퍼 모델이 있었습니다. 네. 정답은 파운데이션 모델이고요. 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냐면 굉장히 많은 컴퓨팅 자원을 쏟아서 많은 GPU, 수만 대의 GPU를 쓰고 수천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큰 회사들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우리는 이거를 약간 조정해서 파인 튜닝 하던 뭐 페프트를 하던 레그를 하던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이다. 가장 기반은 기반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9% 정답 맞추셨으니까 예, 오늘 좀 슬프지만 예,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문제 풀었고요. 자, 중반을 넘었습니다. 자, 7번째 문제 풀게요. 파운데이션 모델의 한계가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한계가 아닌 거. 제가 3가지 한계를 설명드렸었어요. 그게 뭘까를 잘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뭐였을까요? 지식 단절, 사용자 정의 부족, 특정 도메인의 전문성이 있다. 어느 걸까요? 마감하겠습니다. 7번째 문제였고요. 자, 59%의 분들이 특정 도메인 전문성을 답으로 찍어주셨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게 지식 단절, 대량의 데이터로 비싼 GPU를 들여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특정 시점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식의 단절 효과가 있고, 예, 그래서 지식 단절이 약점이고요, 한계고요. 그리고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와 어텐션 메커니즘 때문에 말을 잘 지어내다 보니까 모르는 것도 언어 통계학적 확률을 따져서 높은 확률로 추천되는 단어를 계속 붙이기 때문에 점점 이상한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환각이죠. 가장 유명했던 사건이 세종대왕이 맥북을 집어던진 사건에 대해 설명해줘 라고 했더니 그 얘기를 정말 있었던 얘기처럼 설명해 준 사건이 있었어요. 예, 요거 아까 제가 사례를 설명 못 드렸는데 깜빡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진짜 유명한 환각입니다. 되게 위험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젠 AI를 하는 회사들은 이 환각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답을 보면 특정 도메인 전문성. 어, 파운데이션 모델은 이런 한계가 있고요. 특정 도메인의 전문성이 없습니다. 반대로. 왜냐하면 기반 모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데이터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특정 도메인 전문성이 없는 거. 그게 맞습니다. 자, 7번째 문제까지 풀었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8번째.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프롬프트와 함께 모델이 정확한 답변을 생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아까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컨텐트, 컨텍스트, 컨셉트, 컨택트. 자, 다 비슷비슷한 단어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좀 문제 어렵죠. 그림 설명하면서 드렸던 거라 이게 아마 그 변별력 있는 킬러 문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요즘 킬러 문항 유명했잖아요. 79%,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맞추셨네요. 이 어려운 문제를. 자, 정답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예. 프롬프트와 함께, 아까 레그를 설명하면서 제가 컨텍스트를 보강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 내용 플러스 벡터 DB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컨텍스트를 보강해서 그 내용으로 좀 더 친절하게 그 라지 랭귀지 모델한테 질문을 한다. 그게
검색 증강이었고 레그라고 부른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림 보여드리면서. 기억나시죠? 그때 컨텍스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8문제까지 갔고요. 이제 후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힘을 내시죠. 9번째 문제입니다. 생성과 검색을 결합한 형태로 검색 정보에서 얻은 컨텍스트 활용해 답변을 생성하는 방법은 뭘까요? 제가 10초 전에 말씀드렸죠? 10초 전에 제가 답을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100% 조심스럽게 100% 기대해 봅니다. 100% 정답. 정말 이건 맞추시겠죠? 아트, 이럴 수가. 딴 데 가신 거 아니죠? 다 계시는 거 맞죠? 제가 좀 전에 레그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레그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 정보, 그 정보를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해서, 컨텍스트 정보를 보강하기 위해서 내부에 미리 구축되어 있는 벡터 DB에 제가 찾고 싶어 하는 회사의 정보 또는 제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넣어두고 그 데이터를 참조해서 질문을 조금 더 컨텍스트 보강하는 그걸 RAG, 검색 증강, 리트리벌 뭐죠? 어, 어그멘트 뭐였죠? 풀네임이? 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레그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9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이제 10번 가보겠습니다. 정답은 레그였고요. 자, 10번 갑니다. 마지막으로 가니까 더 집중해 주십시오. 자, 생성형 AI를 나의 데이터로 모델을 재학습해 활용할 수 있게 바꾸는 것. 이게 뭐냐? 파인 튜닝, 마이 튜닝, 메이크 튜닝, 유닛 튜닝. 제가 아까 미세 조정 뭐 이런 한국어로 번역해서도 말씀드렸었어요. 뭘까요? 이건 다 맞추시겠죠? 설마? 네. 뒤에 익은 거가 답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95% 위로가 됩니다. 좀 전에 70 몇 %였나요? 네, 위로가 됐습니다. 95%. 파인 튜닝이라고 하고요. 미세 조정. 음, 생성형 AI,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 기본적으로 파운데이션 모델, 일반 데이터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 입맛에 맞게 쓰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고, 그 중에 미세 조정하는 파인 튜닝이 있고, 또 앞에서 그 질문으로 나왔던 레그가 있고 또 페프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11번 문제 가겠습니다. 정답은 파인 튜닝이었고요. 자, 그 전에 리더보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5등, 아까 고봉님이 1등이셨나요? 뭔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예,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네, 다들, 야, 대단하네요. 한 문제도 안 틀리신 거예요. 예, 한 문제도 안 틀리셨습니다. 좋습니다. 10문제까지 풀어보았고, 이제 딱 2문제로 커피 쿠폰을 쏘겠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갑니다. 11번째 문제. 전체 파라미터가 아니라 일부 파라미터만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도메인에 대해 조정하는 방법은? 자, 아까 그 질문창에도 많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제가 프리징이라는 표현을 썼더니, 프리징이 뭐예요? 라고 계속 그 챗박스에, 채팅창에 질문이 오갔던 그거죠? 예. 좀 전에 제가 답을 알려드리기도 했던 것 같고요. 자, 정답, 페프트를 82% 쓰셨고, 퓨샷 프롬프팅을 쓰셨어요. 음, 어, 퓨샷 프롬프팅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쓰는 말이고요. 제가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약간 힌트, 예제를 주고 진짜 질문을 같이 던지는, 그거에 반대되는 건 제로샷. 제로샷은 힌트 없이, 예제 없이 그냥 질문만 툭 하고 던지는 거. 그래서 퓨샷이 정보가 더 많기 때문에 나지 랭귀지 모델, LLM이 좀 더 제가 원하는 답을 줄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일부 파라미터만 조정해서 튜닝하는 거를 페프트, 파라미터 이피션트 피처 트레이닝인가? 피처 튜닝인가? 그렇게 맞죠? 페프트.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82%가 맞추셨네요. 페프트. 입에 붙여주십시오. 예, 되게, 발음도 되게 어려운데, 페프트입니다.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로 이제 결정이 될 텐데요. 파인 튜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뭘까요? 빠른 학습 시간, 적은 데이터셋으로도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다. 완전한 모델 제어가 가능하다. 11초, 10초, 예, 9초, 8초, 이제 거의 마감입니다. 마지막 문제고요.
집중해서 잘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인 튜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어려운 문제일까요? 70% 분들이 완전한 모델 제어가 가능하다. 그렇죠. 이거는 아니죠.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빠른 학습 시간, 파인 튜닝은 일부의 그 적은 데이터로 튜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빠른 학습 시간에 해당되고요. 적은 데이터 셋을 쓰고요. 그러니까 비용도 더 낮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모델 제어는 안 됩니다. 일부, 파운데이션 모델 위에 한꺼풀 더 씌워서 일부만 제 입맛에 맞게 조정하는 거라서 완전히 제 입맛에 딱 들어맞고 완벽하게 제어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답은 완전한 모델 제어 가능. 이게 답입니다. 자, 이렇게 다 풀어보았고요. 마지막에 리더보드를 봐야 되겠죠? 자, 보면 고보경님 1등이시고요. 오선우님 2등, 제이님 3등, 종호님 4등, 시아님 5등. 이렇게 모든 분들이 질문을 정답을 다 맞추셨어요.